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계류유산이 되고 저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몇 달째 남편한테 신경도 안 쓰고 누워만 있었어요. 몸은 진작에 회복이 되었지만 그게 참 마음의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이번이 첫 번째 유산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세 번째거든요. 처음 유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담담했어요. 의외로 남편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했죠. 제가 담담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첫 아이는 유산도 잘 되고 원래 한 번에 아이가 착상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아이는 한 번 그래도 나한테 슬쩍 왔다가 가주었구나, 조만간 또 찾아오겠지라며 비교적 쉽게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이는 그래도 임신 기간이 첫 번째 아이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임신이다 생각해서 양쪽 집 부모님한테까지도 얘기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아이 때는 임신한 것도 유산한 것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말씀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유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이를 잘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을 듣기라도 한 듯 얼마 되지 않아 세 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세 번째 아이도 꽤 오랫동안 제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양쪽 집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이 돼버린 거였어요. 제가 아이를 끝까지 품고 있지 못하나 저희 부부에겐 아이라는 존재가 과분한 건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듯 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이겨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유산도 아이 낳는 거랑 똑같다며 미역국도 챙겨 먹고 신체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그런 노력조차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누워있기만 한 거였죠. 처음에는 일어나서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좀 기운을 차려봐야지 않겠냐라고 하던 남편도 제가 대답도 없이 등 돌리고 누워만 있으니 지친 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저한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말을 걸면 말을 거는 대로 짜증이 나더니 말을 안 거니까 또 안 거는 대로 서운한 겁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던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친구한테서 온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세 번째 유산을 하고 2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그냥 남편이 출근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처음엔 귀찮아서 띵동 소리만 듣고도 무시했는데 계속 띵동 띵동 문자가 울리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어 힘든 몸을 일으켜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는 딱 한마디 "이거 네 남편 아니야?"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제 남편이 분명한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찍힌 장소였죠. 여자들이 나오는 술집이더라고요. 그 술집 안으로 정말 급하게 들어가는 제 남편의 모습이 아주 여러 장 찍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급하고 황급한지 표정에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 있더라고요. 마치 "지금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앞에서 할복하겠소라는 대사가 어울릴 듯한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기 어디야?" 너희 집에서 건널목 건너 조금만 걸어가면 큰 마켓 하나 있지? 그 마켓 뒤쪽에 있는 술집이야. 야,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지. 거기 술집이 있다는 것도 너 때문에 알았다. 여기 술집이랑 모텔 완전 몰려있잖아. 너 앞에 있는 마켓만 다녔구나? 끊어. 네 남편도 참 너무한다. 너 그러고 있는데. 끊자고.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술집이 남편 회사 근처도 아닌 저희 집 근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사람이 양심이 있고 상도덕이 있지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집 앞에 술집을, 그것도 여자들 나오는 걸로 유명한 집을 다니는 걸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구가 사진을 찍었다는 그 술집으로 갔죠. 그 앞에는 문구조차 민망한 온갖 미사여구들이 가득한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쁘고 늘씬한 여자들이 많다나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나요? 제 남편이 이런 곳을 드나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시기가 제가 아이를 잃고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누워있는 지금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아이를 원한 건 나뿐이었던 걸까? 남편은 원하지도 않는 아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오만 생각이 제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갖은 생각을 하며 멍하게 술집 앞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여자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출근을 하는 건지 퇴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길고 늘씬하고 너무 예쁜 여자들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가려질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가 확 끼쳐오는데 저 여자들 중 하나가 남편과 같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누군가의 위로로 제가 회복할 줄 알았더니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저를 더 힘나게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쓰건 간에 제 삶을 찾고 생활을 찾아서 남편을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날 저는 진짜 오랜만에 동네에서 제일 비싼 삼계탕집에 들어가 그중에 제일 비싼 메뉴를 시켜서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어요. 같이 주는 인삼주까지 야무지게 먹고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 방치했던 살림살이 싹 걷어치우고 미친 듯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싹 비우고 소파까지 드러내서 아래를 청소한 후 집안 구조도 다 바꾸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다 말고 혼자 너무 당황해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제 기운 차린 거야? 저한테 기운 차렸냐고 묻는 그 입조차 가증스러워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제 삶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까지 누워있을 순 없으니까. 나도 이제 제정신 차려야지. 바보같이 살 수는 없잖아. 아이고, 아이를 잃은 게 왜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생각 말라니까. 그리고 아이는 우리한테 또 찾아올 거야. 그래? 과연 찾아올까? 이런 엄마 아빠한테. 이런 엄마 아빠라니. 당신이랑 내가 어때서? 아니, 그냥 문득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서 좋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직 내가 기분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저로서는 뼈 있는 말이었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아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는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제가 청소하는 걸 돕더라고요. 제 진심은 아이가 잘못되어서 아내가 누워있는데 술집 쫓아다니는 그런 아빠 아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싶겠냐라는 뜻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멍청한 남자는 제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걱정한 친구들한테서 엄청나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괜찮냐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낸 친구를 비난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몸도 힘들어서 누워있는 애한테 뭐하러 그런 걸 보냈냐라고 말이죠. 그 문자가 저를 더 비참하게 하고 더 화가 나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나발을 본 애도 미웠고 그걸 빌미로 저한테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는 것도 솔직히 좀 가짠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다들 미혼인데 저 혼자 결혼하고 애매한 벽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그 벽이 더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야, 오해였어. 그냥 거기서 회사 상사가 서류 좀 받으러 오라고 해서 그런 거더라고. 아, 정말? 예, 너무 다행이다. 그래, 그런 건 그냥 꽁하지 말고 바로 말하고 푸는 게 좋아. 잘했네. 우리는 또 네 성격대로 꽁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말 안 하고 고민할까 봐. 잘했어, 잘했어.
나 이제 그렇게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근데 너희 나랑 같이 좀 놀아주지 않을래? 나 몇 달을 집에만 틀어박혀서 숨만 쉬었더니 너무 답답하다. 좀 놀자, 어? 친구들은 어떡하든 저를 위로할 구실이 생기니 얼른 날부터 잡자고 자기네들이 더 신이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너무 정적인 곳 말고 차라리 정신 빠지게 시끄러운 곳을 원한다고 말이죠. 자기네들만 믿으라는 친구들 말에 며칠간 설레면서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안 하던 액세서리도 듬뿍 달고 끼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수년 만에 춤추는 나이트를 가게 되었어요.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조금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다른 애들은 결혼한 애들이 아무도 없고 저만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남편을 두고 나이트클럽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은 조금 미안하고 마음에도 걸리는 일이어서 친구들이 가자고 꼬실 때마다 거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는 마당에 저라고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먼저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한번 춤춰보자고 친구들을 꼬셨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평소에 튕기다가 그렇게 먼저 얘기하니 자기네들끼리 이미 신이 났더라고요. 요즘엔 여기가 물이 좋다. 아니다 거기보다 여기가 더 멋진 남자들이 많다. 어차피 눈욕이라도 할 거 멋진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등등 아주 갈고 고르는 데만도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비싼 곳으로 가서 제대로 놀자는 결론을 내면서 제가 마음먹었을 때 좋은 데 가야 한다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는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는 남편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간 나이트클럽은 완전히 별천지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 저는 완전히 나이트 매니아였어요. 워낙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낯가림도 없고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랑 춤추면서 즐기고 다 같이 단체로 열맞춰 놀고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던 제가 남편을 만나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보고서 걱정한 건 그거였습니다. 너 이제 나이트클럽 못 가서 어떡하냐? 그러게 하루라도 나이트클럽 안 가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앤데.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아이고 좋은 시절 다 갔네. 무슨 소리야. 결혼해서도 충분히 놀 수 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나이트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하고 남편 사실 스터디하면서 만났거든요. 제 남편 정말 유교 경전이 사람으로 변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FM인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나이트 죽순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랑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데 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테니깐요. 그런 모습을 감추고 결혼을 하니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좀 속이 답답하긴 했습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탬버린을 옆구리에 끼고 흔들기만 해도 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며 깜짝 놀라 포복절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휴지 머리에 두르고 살풀이 춤췄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아마 제 남편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결혼하고 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딱 끊었던 나이트클럽에 가서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모두가 취해서 흐느적거리는데 오히려 그렇게 정신없는 곳에 있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마음 아픈 상황들이 떠오르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약간 정주를 놓았다고나 할까요? 신나게 흔들어대며 춤을 췄습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너 좀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하건 말건 흔들어 제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도 엄청 마셨습니다. 오는 남자 막지 않고 부비부비 춤도 추고 러브샷을 대체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 머리를 누가 도끼로 쪼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픈 머리를 붙들고 일어났는데 어라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저한테 익숙한 풍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찬찬히 둘러봤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꼬집고 둘러봐도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한번 둘러봐도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구질구질한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제 옷이 잔뜩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어요. 그나마 겉옷은 제대로 벗어둔 건지 어쩐 건지 한쪽 테이블에 걸쳐져 있었지만 속옷은 분명 집어 던진 게 분명했죠. 그 와중에 씻기까지 한 건지 화장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살짝 축축한 것이 분명 감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떡하든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단 한 장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몹시 취한 상태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려고 하면 단편적으로나마 뭔가 생각이 나야 정상인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무 불안했습니다. 제가 뭔가 실타래의 끝이라도 쥐고 있어야 모르는 척 아는 척 어딘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이건 완전 백지 상태이니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죠. 친구들한테 은근히 그냥 잘 들어갔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제 너 진짜 많이 취했어. 중간에 우리도 정신 차려보니까 너 없더라. 너 괜찮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 왔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이 모텔까지 온 걸까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느낌상 혼자 온 건 절대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뚜껑을 딴 생수가 하나는 제가 잔 침대 옆에 있었고 하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보니 칫솔 2개가 컵에 꽂혀 있었습니다. 확실했죠. 아, 나 긴밤에 누군가와 함께 여기 들어왔구나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게다가 침대가 축축한 것이 지난밤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둘이 같이 사랑을 나눈 것도 확실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손만 잡고 잔 건 아니라는 거죠. 숙취와는 또 다른 두통이 밀려왔어요. 아이씨, 이 일을 어쩐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네들도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나 좀 챙겨주지.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제 잘못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체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아니 남편한테 제가 말을 해도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니는 남잔데 나라고 뭐 이러지 말라는 법 있어 라는 합리화가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남편이 그 술집 여자랑 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원나잇을 분명 한 것 같거든요. 기억이 안 나서 문제죠. 일단은 그 끔찍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텔 프론트에 있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누구랑 왔나요? 그랬더니 모텔 프론트에 있던 분이 저를 보며 씩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셨네. 정신 못 차리실 것 같아서 이따 밤까지 못 일어나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취했었어요? 완전 인사불성이었어요. 같이 오신 남자분 등을 툭툭 때리며 오늘 나를 가만두지 말아야 한다. 나 그냥 재우면 내가 더 가만두지 않을 거다. 협박도 하시던데. 남자랑 왔어요? 어떤 남잔데요? 글쎄요. 그냥 남자 되게 평범하게 생기신 남자분이었는데. 왜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뭐 억지로 끌려오고 뭐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억지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돈 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못 일어나서 늦게 가실 수도 있다고 저희한테 숙박비보다 조금 더 주고 가셨어요. 한 2-3시간 좀 더 쉬었다 가셔도 되는데 좀 더 쉬었다 가셔도 돼요. 해장국 시켜드릴까요? 아닙니다. 감사해요. 직원은 저한테 친절하게도 그 사람이 돈을 더 내고 갔으니 더 쉬어다 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주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도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새벽같이 출장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집에 안 들어오고 기차역 근처에서 자고 첫 차를 타고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그 사람도 집에 안 들어왔을 테니 제가 집에 안 들어간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어제 제가 모텔에 왔다는 사실은 말 안 하고 친구들한테 슬그머니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너무 취해서 제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기억 안 나는 거냐, 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냐, 그럼 혹시 지금 집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친구들은 저한테 계속 기억 안 나냐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면 애들한테 그렇게 묻겠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뭔가 설명에 해명까지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얼버무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긴 그냥 너희한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지. 어제 제대로 놀긴 놀았나 보다. 그런데 뭐가 마음도 복잡하고 그러네. 확인은 뭐래. 그냥 네가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야. 복잡할 게 뭐 있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건데. 어제 너는 좋아 보였어. 좋아했고. 그럼 된 거 아니야? 대체 뭘 좋아했고 좋아 보였는지 뭘 느낀 건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점점 더 저의 그날 행적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대체 얘네들이 뭘 알고 뭘 봤길래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함은 2달 뒤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이번 달부터는 달거리를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달거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겼나 보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화난 얼굴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 천사가 잠깐 갔다가 다시 왔나 보다. 축하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이야. 아주 극초기 임신. 그런데 아기 위치도 좋고 각종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이번에는 우리 한번 잘 지켜나가 봅시다. 응? 갑자기 머릿속이 땡하고 종이 울렸습니다. 아니 임신이라뇨. 미치겠더라고요. 저 나이트 갔던 그날부터 남편과 잠자리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부터 남편과 잠자리를 그다지 즐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쩐지 나이트에서 제가 다른 사람과 원나잇을 했다는 생각이 든 이후로는 뭔가 껄끄럽고 미안해서 애매해서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피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우악스럽게 덤비거나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피하면 더 달려들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라는 게 없다시피 했는데 덜컥 임신이라니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늘을 피해 다녔거든요. 대체 어떻게 별이 들어선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려야 하며 이 아이가 혹 당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심각하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평소와 달리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애교도 부리니까 남편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슬그머니 저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할 수 없다. 오늘은 정말 적극적으로 남편과 사랑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초기 임신이긴 했지만 이때쯤 임신 타이밍은 다들 잘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몇 달 만에 함께 잠자리를 하고 저는 그로부터 몇 주 뒤 남편에게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게 제 임신 사실을 듣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우는 거예요. 다 큰 남자가 그렇게 펑펑 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자기야.
나 진짜 너무너무 아이 갖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 아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당신 누워있는데 내가 너무 밉더라. 나보다 더 힘들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주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죽고 싶었어. 차라리 당신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받아주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착하게도 혼자 누워서 끙끙 앓으며 이겨냈잖아. 그 마음이 가늠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했어. 그런데 이렇게 또 임신 사실을 알려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저를 안고 펑펑 우는데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자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마음이 암담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뱃속의 아이도 아이지만 오직 남편을 위하며 남편을 돌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좀 새벽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보통 남편이 알아서 빵이건 뭐건 챙겨 먹고 나가고 저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곤 했어요. 당연히 남편의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준 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임신을 알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얼마나 남편 아침밥을 열심히 차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임신도에서 힘들 텐데 무슨 아침밥까지 차려주냐고 너무나 황송해했지만 저한테 아침밥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했거든요. 제 하루 일과는 입덧으로 낮에는 내내 고생하며 외괴거리면서 누워있고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챙기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든 마음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게 오만 애교를 다 부리며 남편의 기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속도 모르는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덩이라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남들은 아이 가지고 나면 힘들어서 남편을 달달 볶고 뭐 사와라 한다는데 우리 복덩이는 아빠 편이라 이렇게까지 엄마를 변하게 했다며 좋아하는 거 있죠. 타들어가는 제 속도 모르고 아이와 저에게 고마워하면서 간절히 출산을 기다리더라고요. 정말 가시방석 이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날 나이트클럽이 전환점이 되다는 둥 역시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한 걸 찾아서 해야 일이 풀린다는 둥 속도 모르는 소리만 해대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트클럽이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 줄 아세요? 혹시 이것들이 나의 원나잇을 알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어서 정말 평생 보지 않았던 눈치를 살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혹시 너희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있냐고 캐물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사라졌고 자기들도 정신 차려보니 다 나이트 근처에서 노숙자처럼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니 정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바랄 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B형, 남편과 같은 혈액형인 B형으로만 나타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검사했는데 혈액형이 이상하면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될 거니까요. 저도 B형이고 남편도 B형이라 다른 혈액형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상한 혈액형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종착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올수록 저의 불안감은 커졌어요. 오죽하면 꿈도 제가 아이 데리고 쫓겨나서 아이와 함께 노숙하는 그런 꿈을 다 꿨다니까요.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컥컥거릴 때마다 아니 왜 잠 많은 남편은 잠귀 밝게 그때마다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임신 전에는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성질이 나서 발로 차도 응 소리만 낼 뿐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한 다음부터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게 또 너무 부담되고 미안한 거예요. 제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정신 차리고 저를 꼭 안고 토닥여주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코 골고 자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 다시 없는 사랑꾼처럼 저를 안고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이러는 거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빠는 우리 아기 사랑해. 아빠는 엄마하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살 거야. 우리 복덩어니 얼른 건강하게 나와서 아빠한테 와줘야 돼. 아빠는 우리 복덩이 하루하루 기다린다. 얼른 나와서 아빠랑 손잡고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니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몇 달 전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지금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한테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는 아이 잃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어떻게 여자 있는 술집을 들락거릴 수가 있냐며 멱살을 잡는 게 나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는 못 산다고 선언하고 차라리 남편에게 월급 100% 다 가져오라고 딜을 걸 것을 그랬습니다. 한 달에 용돈 딱 10만 원만 줄 테니까 일거수일투족 나한테 보고하고 살으라며 남편에 대한 주도권을 잡았다면 지금처럼 10달 내내 가시방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욱하는 마음에 나이트클럽 따위 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불안한 원나잇도 없었을 테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요. 그렇게 10달을 저는 불안감에 떨며 임신기간을 견뎠습니다. 차라리 빨리 낳고 매를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였어요. 제 친구들이 글쎄 저한테 출산 파티를 해주겠다는 거 있죠. 요즘에는 브라이덜 파티처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파티하는 게 유행이라나요? 파티고 나발이고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살짝 신경질 내면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네 남편이 부탁해서 우리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휴, 네 남편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어. 글쎄, 네 남편이 우리한테 연락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다른 친구들 다 싱글인데 너 혼자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니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다고 우리한테 자기가 비용 줄 테니까 베이비 샤워 열어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너 애 낳고도 따돌리지 말고 꼭 잘 놀아달라고. 애는 자기가 보면서 애 두고 나갈 수 있게 할 테니까 너 꼭 챙겨달라고 하더라. 너 그런 남편 어딨냐? 진짜 네 남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호텔도 네 남편이 예약하고 우리한테 시간 내서 파티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니까. 파티하려면 우리도 준비할 거 필요하지 않겠냐고. 세상에 돈도 주더라 야. 와 정말 이런 남자 처음 봤어. 그리고 우리도 바쁘거든. 그냥 하자는 대로 좀 해. 네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그냥 행복하게 베이비 샤워 하자.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체 이 남자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베이비 샤워까지 자기 손으로 준비해서 제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이 남자한테 미안하다, 나 그날 원나잇으로 애가 생겼다, 네 애가 아니다, 대체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의 마음을 무시하고 친구들의 닭다리를 모른 척하면서 베이비 샤워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만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 베이비 샤워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그리고 참석한 그 어떤 파티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했어요. 꽃과 선물 모두 제 취향에 딱 맞았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때문에 으쓱하는 마음까지. 이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일말의 불안감만 빼면 정말로 완벽하고 또 완벽한 시간이었죠. 베이비 샤워 마지막에 나타난 남편은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저 사실 그 자리에 남편이 나타날 줄 몰랐거든요. 친구들이랑 짜고 마련한 이벤트였더라고요. 남편은 큰 꽃다발과 함께 세 가족의 커플 목걸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자기는 이미 목걸이를 차고 있고 저한테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아기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세 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 세 식구 언제까지나 함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러면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처럼 얘기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제가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미안해서 터진 눈물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우리 네 남편 때문에 눈 높아져서 이제 남자 만나기 글렀어. 그러게, 모든 기준이 네 남편이 돼가지고 앞으로 누굴 만나도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다. 네 남편 정말 장난 아니다. 아니, 너는 왜 대체 네 남편이 쌀쌀맞다고 한 거야? 그러게, 무뚝뚝하다며. 야, 저게 무뚝뚝한 거면 다른 남자들은 뭐 장승이냐? 너무 스윗하고 너무 멋있으셔. 세상에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나는 가족 목걸이가 이렇게까지 로맨틱한 건 줄 몰랐어. 내 앞으로의 꿈은 가족 목걸이를 해주는 남자다. 결심했어. 친구들의 그 얘기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는 다 아픈 비난으로 와서 박혔습니다. 저런 남자가 있는데 너는 뭐 하는 짓이냐라고 들렸거든요. 정말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베이비 샤워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저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완벽한 행복을 줘서. 당신은 내가 만난 생애 최고의 선물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남편은 제가 감동해서 우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터져나온 눈물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고 빌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어쨌거나 남편 얼굴이 너무 행복하고 해맑아 보였거든요. 제 마음이 불안해서였을까요? 제 진통은 예상 시기보다 조금 이르게 찾아왔습니다. 진통을 하면서도 저는 내내 불안한 마음에 마음껏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어떡하든 두 눈 똑바로 뜨고 제정신으로 애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아이의 혈액형이 대체 언제 밝혀질지 그것만 신경이 쓰였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얼굴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몰라도 남편과 꼭 닮은 겁니다. 일단 마음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얼굴이 완전 다른 얼굴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남편 안 닮았으면 진짜 그것도 큰일 날 뻔했는데 말이죠. 저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날 나이트클럽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술 먹고 외국인이랑 안 되는 영어로 혀짧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 뱃속에 외국인 아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딱 나왔는데 곱슬머리에 까만 피부면 어떡하나,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이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10발가락,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고 까만 머리, 까만 눈, 게다가 언뜻 보면 남편을 닮은 것도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준 거죠. 일단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안고 어르고 아이의 혈액형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액형도 제가 원하는 대로 B형인 거예요. 일단 대놓고 의심받을 일은 없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왔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얼굴도 제 눈에 들어오고 아이가 베네치 타는 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와 사랑에 빠져 아들 바보 그런 아들 바보가 없게 절절매기 시작했어요. 조리원에서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퇴원한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 100일이 다가올 때쯤 친구들이 집으로 출산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이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빠 판박이다 얘. 그러게,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야, 역시 그날 그 복분자가 일을 냈어. 맞아. 그 복분자 칵테일이 신의 한 수였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복분자 칵테일이라니. 그제야 친구들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선녀 날개옷 돌려줘도 되는 건가? 그러게, 우리 이제 그날의 진실을 한번 밝혀봐.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날의 진실이라니. 말도 마. 너 나이트 갔던 날 기억해? 야, 내가 그거 기억 안 난다고 너희한테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었잖아. 그날 너희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들은 그날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팔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저는 정말 술이 떡이 되게 취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취했겠다 제 핸드폰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남편이 새벽에 출장을 가야 해서 기차역 옆에 자리 잡고 딱 자려던 참이었는데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온 겁니다. 그나마 조금 덜 취했던 애가 저를 남편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해해서 저희가 그러면 나이트 클럽이라도 와서 춤추고 기분 풀자고 했거든요. 진짜 춤밖에 안 췄어요. 술만 먹고. 근데 이렇게까지 뻗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좀 취한 상태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전화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우울해해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기분 풀었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요즘 저한테 좀 서운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요. 제가 오늘 데리러 왔다는 거 알면 엄청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할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냥 친구분들이 이 근처 호텔에 데려다 놓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야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죠. 얘가 성격이 좀 이상한 데가 있어가지고 괜한 자존심 한 번씩 부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주세요. 그래도 우리 친구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와서 데리고 간 거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저기요. 일단 오셨는데 그래도 급하게 오시느라 목도 마르고 그러실 텐데 이거 맛있어요. 이름하여 복분자 칵테일. 또 알아요? 이 복분자 칵테일이 힘을 딱 보태줄지. 그러니까 마셔봐요. 한 모금이라도. 잠시 망설이던 남편이 복분자 칵테일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를 업고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친구들은 혹시 저와 남편이 또 싸울까봐 그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걸 비밀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내가 언제 나갔는지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다 같이 자기네들도 술에 취했다고 둘러댄 거였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보고 들은 게 없다고 시치미를 뚝 뗐던 거죠. 말 잘못했다가는 저희 부부가 또 싸우면서 사내 만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저의 불안함과 그들의 의리가 벌인 총극이었던 거죠. 어쨌건 남편은 저를 그 모텔로 데리고 갔고 그날 밤 저와 불타는 하룻밤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가고 나서 남편한테 그날 밤 일을 물었더니 남편이 몹시 아련한 눈빛으로 이러더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밤이었어. 새벽에 당신을 두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나 정말 진지하게 그냥 이 자리에서 회사 사표 내고 당신과 한 번 더 사랑을 나눌까 고민했어.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럼 그날 모텔에서 나눈 사랑으로 우리 애가 생긴 거네? 나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한 적 별로 없잖아. 그럼 당신은 언제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설마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야. 기억나. 근데 오늘 친구들한테 들으면서 어떻게 모텔을 가게 됐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당신이 데리러 온 그 장면, 그 얘기 들었거든. 모텔 가서 당신이랑 사랑 나눈 건 기억나지? 아, 그럴 수 있지. 당신 나이트에서는 완전 인사불성이었거든. 아, 맞다. 내가 샤워하고 나오니까 그때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 내 이름 부르고 너무 힘들다고 울고 나한테 당신이 사과도 하고 그때는 당신이 정신이 든 것 같았어. 정신이 들은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했어요. 모텔에서 남편이 씻고 나왔을 때 제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했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 저를 안고 사랑을 나눴다는 것,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다행인 짓을 제가 한 거였던 거죠. 만약에 그때 남편한테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거나 다른 소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뭔가 제 열달이 좀 억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남편에게 술집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고맙고 좋으면 앞으로 여자 있는 술집은 가지 마. 알았어? 여자 있는 술집? 나 그런데 안 다녀. 사람을 뭘로 보고. 거짓말하네 이 사람이. 지금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나 진짜로 그런 술집 안 가. 세상에서 제일 돈 아까운 게 그런 데 가서 돈 쓰는 건데 거기를 내가 왜 가? 야, 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을 잡는 거야? 남편에게 저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근엄하게 말을 했죠. 이거 내 친구가 당신이라고 찍어 보냈는데? 남편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포복절도를 하더라고요. 와, 사람들 진짜 무섭네. 야, 자, 이 사진 잘 봐. 확대해서 보면 여기 표시 하나 보여? 남편이 손을 짚은 곳에는 몹시 작은 파란 기둥, 빨간 기둥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이 술집 건물에는 말이야, 이 동네에서 유일한 공중 화장실이 있어. 여기로 가지 않으면 1km는 떨어진 곳으로 가거나 길을 건너 마트를 가야 되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 마트 화장실. 사람이 수백 명인데 칸 딱 3개 있는 거. 줄 서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기. 나 이날 진짜 누가 배를 살짝 누르기만 해도 죄다 쏟아져 나올 판이었거든.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니었어. 무조건 가서 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화장실을 갔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술집을 갔겠어? 이 백주 대낮에? 여기 그 시간에 열지도 않을걸? 세상에. 나는 당신한테 비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런 데 싫어하는 거 당신 알잖아. 근데 난 당신 비밀 몇 개 더 알고 있다. 제가 화들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비밀 아닌 비밀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남편이 또 제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아, 나 이제 비밀 싫어. 대체 무슨 비밀인데?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야? 나 당신한테 더 이상 숨긴 게 없는데? 그러자 남편이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처음 본 게 스터디 클럽이라고 알고 있지? 우리 스터디 클럽에서 만났잖아. 아니야? 나 당신 그 전에 본 적 있어. 나를? 대체 어디서? 날 어디서 봤어? 우리 학교도 다르잖아. 당신 우리 학교 축제 때 놀러 온 적 있잖아. 자기 학교도 아니면서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추는 사람 당신밖에 없었던 거 알아? 그때 당신이 날 봤다고? 그날 주점에서 파전 붙이던 사람이 나거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친구들한테 끌려서 난생 처음 나이트클럽이란 곳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당신이 두루마리 휴지 머리에 묶고 양쪽 손에 감아지고 춤추고 있더라. 봉산탈춤도 아니고 살풀이춤도 아니고 테크노 리듬에 그러고 춤추고 있는 사람을 보자 하니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때 생각했지. 저 여자 은근 매력 있네 라고 말이야.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제가 나이트 다니는 거 숨기려고 결혼하고 그 좋아하던 나이트도 끊고 요조숙녀처럼 살아왔는데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 억울했던 건 그제야 남편이 연애할 때 저한테 계속 떠보듯이 나이트클럽 가고 싶지 않냐, 당신이 가고 싶다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고 한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저를 시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이트 같은 데 안 다니는 여자인 것처럼 안 갈 거라고 딱 잡아 뗐거든요. 그 모든 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몹시 허탈했어요. 저의 이 모든 폭풍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이트에서부터 사진까지 남편은 평온한데 저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였잖아요. 저의 노력, 오해로 인한 소가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남편은 제가 그 사진을 보며 내내 마음을 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너무 어이없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이고, 말을 하지.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혼자 보고 상상을 했냐? 대체 왜 마음을 담아두고 꽁하게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마음고생하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대체. 에휴, 성격 진짜. 그렇게 저희 10달간의 불안은 너무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술집을 다닌다는 것이 절 힘들게 했고 혈액형이고 뭐고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들이 그날 밤 저의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좀 불안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이렇게 예쁜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고 엄청 행복해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저의 유산 소식을 알고 저 몰래 알아놓으셨던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도 아주 요즘엔 제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살맛이 나신다며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나이트클럽 간판만 봐도 삥 돌아서 걸어가요. 제 평생 다시는 저 안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는 생각과 함께요. 다만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는 남편과 한 번씩 슬그머니 들려볼까 싶습니다. 불탔던 그날 밤에 저희를 떠올리며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